2025년 봄, 미중 대결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진영 결속을 강조하며 동맹국들에게 보다 분명한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한 경제 안보 전선이 형성되었고,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대해 중국과의 거리두기를 노골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이 그 요구에 완전히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주도한 칩사 동맹은 그 상징이었다. 일본, 대만, 한국, 미국이 참여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이 조직에 대해 한국 정부는 초기부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공식 가입 발표도 실질적인 전략 공유도 미루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미국 입장에서는 믿었던 한국이 선뜻 손을 잡지 않는 모습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복잡하다. 전체 수출의 약 25%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서 중국과의 경제적 연결고리는 뿌리 깊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중 구조 속에서 한국은 한쪽을 선택하기보다 균형을 유지하며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시각은 다르다. 2024년 이후 미국의 전략은 선택하라는 메시지를 더 노골적으로 담고 있다. 경제 안보를 동맹 정책과 직결시키고 중국과의 기술 협력이 지속되는 국가에 대해 기술 이전 제한, 투자 제한 등 간접적 압박 수단을 활용 중이다. 한국도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미국은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사업 확대에 대해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런 갈등은 외교 무대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2024년 APEC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진영은 기술 독재국과 협력할 수 없다고 언급했으며, 이는 중국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 중인 한국과 독일 등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문에서는 중국이라는 단어가 의도적으로 배제되기도 했다. 한편 한국 내에서는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할 경우 중국의 경제 보복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17년 사드 THAAD 배치 이후 중국의 비공식적 경제 보복은 수출 관광 한류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남긴 바 있다. 그 기억은 한국 정부의 결정에 지속적인 그림자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속내는 간단하다. 한국이 더 이상 중립적 동맹으로 남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을 명시적으로 견제하는 전선에 함께 서야 진정한 동맹으로 인정하겠다는 메시지. 하지만 한국은 명확한 편 가르기보다 스스로의 생존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서 생기는 간극은 향후 한미 관계의 중요한 뇌관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단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아니다. 2025년 현재 이들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핵심 공급자이자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한가운데에 놓인 상징적 존재다. 특히 두 기업 모두 중국 내 대규모 생산 설비와 고객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의 전략과 정면 충돌한다. 2022년부터 미국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 규제, 장비 제한, 투자 통제를 가속화해왔다. 여기에 삼성과 SK의 중국 공장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SK하이닉스의 우시 공장과 삼성의 시안 NAND 플랜트는 중국 내 최대 규모의 외국계 반도체 시설로, 미국 정부는 이들 공장이 최신 장비를 도입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러한 규제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 내부에서의 전략적 긴장을 유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한국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공급망 차질 방지를 위한 예외 조치를 지속 요청했으며, 미국은 임시 유예 조치를 부여했지만 그 기한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삼성과 SK는 미국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인지 중국 시장을 지킬 것인지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다. 특히 삼성전자는 중국에서의 NAND 플래시 메모리 생산 비중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만약 미국의 규제가 강화되어 최신 장비 도입이 불가능해지면 기술 경쟁력이 떨어지고 글로벌 고객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반면 미국의 뜻에 따라 공장을 축소하거나 이전할 경우 중국 정부의 보복성 조치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K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다. 미국 내 공장 건설 계획과 중국 내 시설 운영 사이에서
전략적 판단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중국 탈피를 요구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것은 물류인력 공급망 모든 측면에서 큰 손실을 가져온다. 결국 두 기업은 기술 자산을 지키면서도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는 이중 난제를 안고 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자국 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 삼성과 SK가 미국 내 신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보조금 조건으로 중국 내 확장 금지 조항이 붙었다는 점은 한국 기업들에 강한 메시지를 준다. 이는 단지 산업의 재편이 아니라 국가 간 경제 안보 질서의 재구성이자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에 대한 간접 제한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한미 동맹과 경제 실리 사이에서 난처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기업들의 피해를 방지하면서도 미국의 전략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하는 복잡한 외교 게임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삼성과 SK 두 개의 기업이 외교의 최전선에 서 있는 기묘한 현실이 존재한다. 미국이 한국에 바라는 건 이제 분명해졌다. 동맹의 이름으로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라는 것이다. 2025년 들어 미국 조야에서는 한국은 더 이상 중립적 입장을 유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다. 기술 외교 군사 모든 영역에서 한국이 중국과 선을 긋기를 원한다. 미국 의회 내에서는 이미 한국의 이중 플레이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일부 상원 의원은 한국이 미국의 방위 우산 아래 있으면서도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끊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정말 믿을 수 있는 동맹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서도 한국이 미국 주도의 기술 블록에 계속 불참한다면 전략적 동맹의 의미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무엇보다 미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것은 중국과의 기술 협력에 대한 한국의 태도다. 반도체 AI 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서 미국은 중국을 통제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동맹국의 동조 여부는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닌 외교 안보 차원의 신뢰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이 이를 피해가려는 모습은 미국으로선 동맹 균열로 받아들일 소지가 크다. 2024년 말부터 미국 내 싱크탱크들은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에 대한 보고서를 잇따라 발간했다. 브루킹스 연구소, CSIS, 헤리티지 재단 등은 한국이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면서 안보는 미국의 기대는 비대칭 동맹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CSIS는 한국이 중국과의 무역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동맹 리더십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분위기는 미국 언론에서도 감지된다. 워싱턴 포스트, 블룸버그 등은 한국이 중국과의 거리 두기를 망설이면서 미국과의 관계도 흔들리고 있다는 논조의 기사를 수차례 게재했다. 이는 단지 여론의 문제를 넘어서 정책 결정자들이 참고하는 기류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분위기를 모를 리 없다. 하지만 자국 경제의 의존성과 국내 여론, 그리고 2017년 사드 보복의 트라우마까지 고려할 때 쉽사리 미국의 뜻에 100% 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한미 관계는 표면적 협력과 심층적 거리두기가 병존하는 복잡한 외교 구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한미 간 방위비 분담, 기술 협력, 무기, 수출 구조 등 다양한 외교 현안에 미묘한 갈등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지금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언제든 본격적인 외교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조용한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동안 중국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2025년 들어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동조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신호를 반복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겉으로는 협력의 외피를 유지하지만 중국의 대외 메시지는 점점 더 단호해지고 있으며 경제 문화 외교 각 부문에서 조용한 보복의 전조가 포착되고 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한국은 전략적 중립을 유지해야 신뢰받을 수 있다는 논조의 기사를 내보냈고 최근에는 한국의 칩사 참여, 군사협력, 사드 추가 도입설 등에 대해 공개적인 반발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2025년 3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이 외부 세력과의 군사적 결탁을 강화한다면 중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사실상 경고장을 날렸다. 경제 분야에서도 움직임이 감지된다. 중국 정부는 최근 한국산 배터리 및 반도체 관련 부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지연시키는 비공식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정부는 한국 기업 대상의 보조금 축소 및 세무조사 강화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사드 사태 당시와 유사한 패턴으로 한국의 미국 밀착 움직임에 대한 간접적 응징 수단으로 해석된다. 문화 분야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24년 잠시 회복세를 보였던 한류 콘텐츠 수입이 2025년 들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고 중국 내 방송사 및 플랫폼은 한국 드라마 K-POP 관련 콘텐츠 편성 비중을 줄이는 중이다. 공식적인 금지는 없지만 업계 전반에 한국 콘텐츠 자제령이 내려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중국이 한국을 상시 압박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방증한다. 특히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경제 블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그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은근히 전달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전략은 정면 충돌보다는 지속적이고 비가시적인 압박을 통해 한국의 행동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또다시 압력의 샌드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미국은 협력을 요구하고 중국은 보복을 암시한다. 양쪽의 요구가 상충될수록 한국의 자율적 외교 공간은 축소되고 전략적 선택의 자유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 정부는 현재까지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으며 공급망 협력은 경제 논리에 따라 결정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중국과 미국이 동시에 선택을 강요하는 압박 속에서 이 논리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한국 외교의 향후 과제는 분명하다. 두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는 길은 단순한 중립이 아닌 자율적 전략의 구체화와 일관된 메시지 관리에 달려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시험대의 한가운데다. 한때 외교의 교과서로 불리던 전략적 모호성은 이제 더 이상 한국의 방패막이가 되지 못하고 있다. 미중 경쟁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그 중간에 위치한 한국의 입장은 더욱 위태롭다. 양측 모두가 이제는 선택을 강요하고 있고 중립은 회색지대가 아닌 위험지대로 변하고 있다. 한국은 오랫동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구조 아래 외교와 산업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2025년의 국제정세는 이 이중 구조의 유효성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더 이상 이해한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중국은 협력이라는 단어 뒤에 경고를 숨기고 있다. 한국이 더 이상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행동할 수 없는 지점에 다가왔다는 경고 등이 켜지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전략적 모호성의 효용성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다. 산업계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국 중심의 블록화가 불가피하다면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으며 일부 학계와 외교 전문가들은 전략적 명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한국이 미중 양쪽 모두에게 신뢰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사실 전략적 모호성은 위기 상황에서의 회피 전략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위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중심에 서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미국의 기술블록 참여, 반도체 제재, 동참, 공급망 재편 참여 요구는 단순한 외교적 상징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 실현 요구로 바뀌었다. 한국이 이를 계속 회피할 경우 미국 내에서는 한국은 전략적 이탈 가능성이 있는 국가라는 평가가 확산될 수 있다. 그렇다고 중국을 자극하는 것도 한국으로선 치명적이다. 사드 사태, 경제 보복의 기억은 여전히 산업계와 정부를 위축시키고 있다. 더구나 한국의 수출 주력 품목 중 상당수는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술 협력과 생산기지 측면에서도 중국의 역할은 단기간 내 대체되기 어렵다. 이처럼 명확히 선택하지도 그렇다고 회피하지도 못하는 상태. 바로 그것이 전략적 모호성의 한계점이다. 중립의 기술은 더 이상 고도의 외교술이 아닌 신뢰를 잃는 위험 요소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한국 외교에 필요한 것은 전략적 모호성의 유지만이 아니다. 전략적 자율성의 구체화다. 즉, 누구의 편도 아니지만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실력과 입장 정립. 국제사회의 존중을 받기 위한 외교적 체급 상승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제는 말의 수위가 아닌 행동의 전략이 필요하다. 미중이 모두 주시하고 있는 지금, 한국의 선택은 외교적 상징이 아닌 실질적 국가 위상을 결정짓는 기준이 될 것이다.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데 급급했던 한국 외교가 이제는 전면적인 전략 수정을 요구받고 있다. 더 이상 회색지대 외교는 현실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한국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해답은 전략적 자율성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입장을 밝히는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력, 정보,
외교 역량의 총합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은 자립형 산업 안보 능력의 확보다.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공급망에 종속돼 있었다. 그러나 핵심 원천 기술 확보, 국산화율 증대, 글로벌 다변화 전략 없이는 언제든지 제재와 보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이 특정 국가의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만 동맹과 경쟁국 모두에게 협상의 여지를 가질 수 있다. 두 번째 조건은 국제연대의 다각화다. 한미동맹이나 한중협력에만 기대는 외교는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한국은 EU, 아세안, 인도, 중동 국가들과의 다자안보 및 경제협력 채널을 확장함으로써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다원화된 외교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실제로 2024년 이후 한국은 UAE, 인도네시아, 폴란드와의 방산 및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며 새로운 전략축을 형성 중이다. 세 번째 조건은 정보 외교력과 전략 커뮤니케이션의 강화다. 외교는 이제 단순한 조약 체결이나 성명 발표를 넘어선다. 한국은 자국의 입장을 글로벌 무대에서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각국의 민심과 정책 결정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글로벌 전략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의 공공외교 플랫폼은 국가 위상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 된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정책 일관성과 내부 컨센서스 구축이다. 외교 정책이 정권에 따라 급격히 바뀐다면 국제사회는 한국을 전략 파트너로 간주하지 않는다. 정권 교체와 무관한 장기 비전, 초당적 외교 전략, 국민적 합의 기반의 외교 노선이야말로 진정한 자율 외교의 기반이다. 마지막으로 자율 외교의 핵심은 신뢰다. 한국이 아무리 외교적으로 중립을 외치더라도 실제 정책과 행동에서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주변국은 한국을 우군이 아니라 기회주의적 파트너로 간주할 것이다. 신뢰는 단기적으로는 불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외교적 체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2025년 세계는 다시 한번 세력 균형의 재편 시기를 맞고 있다. 한국은 지금 기회의 문 앞에 서 있다. 줄서기가 아닌 축 조정, 모호성이 아닌 자율성, 편승이 아닌 주도의 외교로 나아간다면 한국은 더 이상 중간국이 아니라 중심국이 될 수 있다. 2025년 한국은 더 이상 작은 강국이 아니다. 방산 수출 세계 7위, 반도체 시장 2위, 문화 콘텐츠 수출 세계 6위 등 외형적으로는 이미 글로벌 파워에 가까워졌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이 곧 위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지금 한국이 외교안보 산업 전략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 향후 수십 년간 국가 위상의 궤도가 갈릴 수 있다. 첫 번째 갈림길은 외교 독립성이다. 한미동맹의 질적 진화를 위해서는 한국이 동맹국으로서의 존재감을 키워야 하며 동시에 자율적 전략 노선을 선택할 수 있는 외교 체급을 갖춰야 한다. 단지 동의하는 동맹이 아닌 제안하고 설득하는 파트너로의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 이는 곧 동맹 안에서의 위상을 결정짓는 문제다. 두 번째는 안보 능력의 자립성이다. 북한 위협, 미중 경쟁, 사이버 위협 등 다중 안보 리스크 시대에 한국이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전략무기 개발, 사이버 안보 강화 등을 통해 스스로의 방패를 세워야만 외교적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K-방산의 성장은 단지 수출이 아니라 국내 자위 역량 강화로 연결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글로벌 질서 재편에 대한 능동적 개입이다. 과거의 한국은 질서의 수혜자였다면 앞으로는 그 질서를 형성하고 지켜야 할 위치에 있다. 지칠협의체, 인도태평양 전략, 글로벌 공급망, 구상 등 국제 논의에 초기부터 참여하고 제안하는 국가가 될 때 진정한 중심 국가로 인정받게 된다. 네 번째는 정치경제사회 내부 역량의 균형이다. 강한 외교는 강한 내정에서 출발한다. 정치의 안정, 산업의 혁신, 사회의 통합 없이는 외교에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없다. 내부가 분열된 국가는 외부에서 결코 존중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외교의 근간은 곧 국가의 내구성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외교 감각이다. 글로벌 시대에는 외교는 더 이상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이 국제 이슈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국가 전략을 지지하며 외교를 통해 국격이 높아지는 경험을 공유할 때 한국 외교는 단단한 민심 기반 위에 올라설 수 있다. 지금 한국은 선택의 시간에 와 있다. 피해가지 않기 위해 눈치 보는 국가에서 새 판을 짜기 위해 움직이는 국가로 바뀔 수 있을지 바로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위상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국제 정세의 흐름 속에서
어떤 국가는 파도에 휩쓸리고 어떤 국가는 그 흐름을 만든다. 2025년 현재 한국은 바로 그 경계선에 서 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세력의 충돌 속에서 한국은 단순한 피해자도 관찰자도 아니다. 한국이 가진 전략적 자산, 기술력, 외교적 신뢰도는 이제 흔들리는 세계 질서의 키로 작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첫 번째 카드, 반도체와 배터리. 한국은 이 두 산업에서 세계 최상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수출품이 아닌 전략 자산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고 싶어하고 중국은 한국의 공급 없이는 자립에 제약을 받는다. 즉, 한국은 기술 공급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되었다. 두 번째 카드, K-방산. 폴란드, UAE, 인도네시아, 사우디 등 다양한 국가에 한국산 무기가 수출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군사장비 판매를 넘어서 외교 경제 군사 삼각축을 구성하는 전략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이 어느 지역, 어느 동맹의 방산 협력을 확대하느냐에 따라 세력 균형이 달라질 수 있다. 세 번째 카드, 자율 외교의 설계 능력. 한국은 G7, 아세안, 유럽, 아랍권을 아우르는 복합 외교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느 한쪽에만 기댈 수 없는 복잡다변한 지형에서 중심 국가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다자회의에서 보여주는 균형감 있는 메시지와 연성. 권력은 미국과 중국 모두가 무시할 수 없는 외교 자산이 되고 있다. 네 번째 카드, 국민의 외교 감각과 응집력.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충격 등 외부 변수를 경험한 국민들은 이제 외교가 일상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국내 여론의 성숙과 통일된 전략 지원은 한국 외교의 가장 강력한 후방 지원이다. 결국 한국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외부의 결정을 따라가는 나라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선택이 외부를 움직이게 하는 나라가 될 것인가. 이 선택은 갑작스럽게 다가오지 않는다. 지금의 외교, 지금의 기술 투자, 지금의 방산 정책, 지금의 연대 전략 하나하나가 곧 선택이 되고 카드가 된다. 지금 세계는 한국이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는지 알게 됐고, 이제는 그 카드를 어떻게 쓰는지를 지켜보고 있다.